르꼬르비제의 도시계획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1920년대에는 아까 그 부하제인 계획 말씀드렸죠. 25년에 소개했던. 이게 원래 이제 1920년대에 처음 소개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시 5년 뒤에 소개를 했던 계획인데요. 파리를 3분의 1을 불도저로 밀자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제가 미쳤나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르꼬르비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하천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실개천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꼬불꼬불해진 길 위에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직선의 물길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도시와 도로들이 잔뜩 얽혀있는 도시 위에 이 도로를 없애고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놔둔 상태에서 그 위에 직선의 도로를 놓으면 해결이 간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뭐 이런 식의 도로들을 상상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갔다가 거기만 들렸다 오기엔 좀 머니까 상파울로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냐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되는데요. 이제 상파울로에 가서 이제 거기서 강연을 하면서 또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제 진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설계 사무실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머리 싸매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계획들인 거죠. 근데 그 상파울로의 도시 계획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밑에 꼬불꼬불하고 오래된 도시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뭐 올림픽 때문에 브라질 한번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슬럼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갈아엎는 게 아니라 그거를 놔둔 상태에서 거기다가 필로티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고속도로를 만들면 최소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주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뭐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십자 형태로 이제 도시를 계획을 한 장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르꼬르비제가 이 도시 계획들을 이런 식으로 쉽게 아니 이 도시의 꼬불꼬불한 길을 누가 거기다 직선을 놓는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비행기를 타고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비행기를 운전한 사람이 생텍쥐베리예요. 그 어린 왕자를 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당시 부기장이었는데 그냥 여담 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공군 조종사였던 건 아세요? 건축학도였던 것도 아세요? 그 파리에 에콜 데 부자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미술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실패를 해요. 이제 건축가가 못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군대 입대를 해서 이제 뭐 다시 파일럿이 되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 사람이 남미에 가서 이제 항로 개척을 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비행기가 가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안전하면서 이제 최적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던 시절이죠. 뭐 안타깝게도 생텍쥐베리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제 마르세유 어디 앞바다에서 빠졌다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뭐 20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이분의 이제 유품들이 거기서 바다에서 어부가 이제 이것들을 건져 올리면서 이 사람이 몰던 비행기 잔해도 거기서 발견이 되고요. 근데 르꼬르비제가 가서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보니까 이 생텍쥐베리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고 남미 각국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아래서 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올라가면 우리 새가 아니라 신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가라고 하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어쩌면 자기가 뭐 창조주까지는 못하더라도 조물주 정도는 된다는 어떤 자부심 속에서 아마 직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이 사진도 가져왔는데 내 손으로 이 도시 하나를 또 내려보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밑에서 이 높은 빌딩, 100층짜리 빌딩을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내려다 봐야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르꼬르비제가 이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자신만의 이제 해결책을 여기서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배에서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크루즈선을 혹시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세계가 거기에 펼쳐지죠. 사람들은 이제 자기 방은 선실 조그만 곳이더라도 나오면 굉장히 화려한 쇼와 또 수영장 가판에 수영장이 있고요.
예, 제가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크루즈선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르꼬르비제가 마르세유에서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갈 때 크루즈선을 타고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실이라고 하는 건 아까 수도원의 수도실처럼 개인적인 공간이죠. 그리고 밖에 나오면 식사를 같이 하고요. 여행을 같이 즐기고 신체 활동도 같이 해요. 수영도 하고. 예, 공공의 영역이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를 이 사람이 수도원에서 한번 보고 이 크루즈선에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건축 또는 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 기능을 그대로 옮겨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르꼬르비제가 하게 돼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집약이 되어 있죠. 뭐 물건 사 먹는 슈퍼부터 뭐 수영장, 식당 이런 공공의 영역과 선실, 뭐 크기는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 이 선실들이 따로 있어서 이 사적인 영역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유기적인 구조를 도시에 옮겨오고 집합주거에 옮겨오려는 이제 계획을 이분이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수도원이고요. 수도원도 마찬가지죠. 수도실이라고 하는 이제 사적인 영역과 이제 예배 공간, 그리고 뭐 식사 공간, 또 일과를 함께하는 공간, 이 공용 공간 사이에 어떤 유기적인 연결,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이제 건축으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건축을 향하여라고 하는 책을 넘겨보다 보면요. 그래서 이런 크루즈선, 또 큰 배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챕터의 제목이 특이하게도 뭐냐 하면,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여기 이제 써 있는데, 그 뒷장부터는 영어로 써 있어서 아마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챕터의 제목이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본다는 거죠.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 하면 르꼬르비제가 왼쪽 눈이 실명이 돼서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예,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왼쪽 눈에 각막 분리가 일어나서 이제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아까 그 오장팡이라고 하는 화가 친구와 유화를 그리면서 매일 붙어 다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주에. 예, 그러면서 이제 유화 안료가 이제 눈에 굉장히 안 좋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왼쪽 눈을 아예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눈 하나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배를 보면서 훌륭한 비례, 이걸 보고 훌륭한 건물을 생각해. 그리고 이제 배 복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왼쪽 아랫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수도원의 어떤 회랑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의 어떤 복도 같은 것들을 생각해. 근데 이 배 복도와 수도원 복도는 우리 아파트 복도와 다르죠. 왜냐하면 이 배에서는 이 복도에서 망망대해가 보이고요. 수도원에서는 저 멀리 아름다운 풍경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배에서 배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보지 못하는 눈 제목에 비행기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에서 건축을 배우고 비행기에서 건축을 배우고 이제 좀 이따 당연히 자동차가 나오겠죠. 자동차에서 이제 건축을 배운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면 비행기는 어떤 문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해결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빨리 날아가야 돼요. 안전하게. 최적의 기술을 이용해서 최적의 형태를 만들어내죠. 집 역시 살기 위한 가장 편안한 형태의 주거 형태를 이제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은 살기 위한 기계라는 이야기가 이 마지막 줄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주택은 그 속에서 삶이 영이 되는 기계이다.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한 기계라는 주장을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자동차가 나오게 되죠. 자동차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빠르게 달리기 위해 또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 또 아름답기 위해 최적의 기술과 디자인이 집약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들이 치수와 비례, 관계가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스탠다드 이야기하고 표준화, 규격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산업재를 이용해서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자동차처럼 집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경비마저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르꼬르비제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 부르주아들, 아니면 친구들 밖에 없었는데 이제 집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집을 짓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노동자 계층, 또 집이 없는 계층들이 거기 들어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르꼬르비제가 이거는 초창기에 만든 이제
실제로 건물을 짓지는 못하고요. 그냥 상상한, 그러니까 이제 개념으로만 만든 이제 건축물인데요. 이 주택의 이름이 뭐냐면 시트로앙 주택이에요. 그 시트로앙은 뭐냐면 시트로엥 자동차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까 부하쟁 자동차에서 부하쟁 계획을 가져왔듯이,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집을 지으면서 항상 뭘 생각을 했냐 하면 이거를 대량 생산할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은 자동차처럼 살기 위한 기계고 나는 이 기계를 대량 생산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싸게 살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이제 빌라사부아의 주인인 유진 사부아가 들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강연을 하면서 그린 스케치예요. 뭐냐면, 내가 파리에 이런 주택을 하나 졌어. 여기 근대 건축의 5원칙이 담겼어. 뭐 자랑을 했겠죠.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면서 밑에 그림을 그려요. 뭐냐면 근데 이 빌라사부아는 어디 가도 안 이상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 지금 몇 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뭐 13채 정도 지어도 문제가 없어. 내가 할 건 뭐냐면 아까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관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 잘 드는 방향으로 집 방향만 맞춰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숲으로 이제 뭐 아니면 오솔길로 꾸며놓으면 되는 거죠. 이러면 타운하우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집주인이 들었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얘기인데, 아니 내가 낸 설계비로 이런. 근데 어쨌든 르 코르비제는 항상 집을 계속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뭐 요즘 복사 붙여넣기 제가 맨날 하는 일이 그런 건데요. 이미지 찾아서 붙여넣는 게 제가 하는 일인데 집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요. 이게 패삭이라고 하는 지역에 만들어 놓은 주택이에요. 보시면 집이 똑같이 생겼죠. 이야기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짧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같은 집들이 해서 이제 마을 하나를 이제 타운하우스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디자인 하나만 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게 되면 당연히 경비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사용한 재료도 이제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값싸고 빠르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이제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예, 르 코르비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대량 생산에 대한 정신적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건축가들은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량 주택을 짓는 정신, 대량 생산 주택에서 생활하는 정신, 우리가 주택에 관계된 모든 퇴색한 개념을 몰아내고 그 문제를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대량 생산 주택인 주택 기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기 위한 모든 것이 최적화된 살기 위한 기계를 만들어낸 거고요. 이 살기 위한 기계를 대량 생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이제 꿈을 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집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념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죠. 독창적이고 특이한 집을 지어서 나만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거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더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졌냐 하면 산업화 이후에 산업재료가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추구했던 기계미학 속에서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됐고 또 르 코르비제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 근대 건축의 양식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보급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집합주거,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대량 생산을 할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살기 편한 집을 대량 공급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우리처럼 뭐 획일화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살기 불편한 집을 아니면 뭐 날림 공사된 집을 대량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오늘날 우리 같은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르 코르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기 위한 기계, 더 정확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만드는데 이제 자신의 열정을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뭘 연구하냐 하면요. 이 모듈러라고 하는 시스템을 연구를 하게 돼요. 이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불행한 얘기지만 르 코르비제가 1930년대 중반부터 40년대 중반까지 집을 단 한 채도 짓지를 못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데 뭐 아카데미즘하고 그 보수주의자들하고 싸우느라 아니면 뭐 큰 도시계획을 했는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건 엎어지기 마련이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한 10년 기간 동안 집을 단 한 채도 짓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이제 계획만 하고 이제 계획한 걸 소개를 하고요. 뭐 강연을 다니고 대신에 집을 못 짓는 사이에 이 사람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모듈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